새벽 5시 준호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들 지훈의 알림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오후 4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그는 냉장고 문에 붙은 지훈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사람은 연필로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거두고 머그잔을 들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지훈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응, 학교 갈 준비해라. 오늘 상담 오시는 거 맞지? 그래, 꼭 갈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형사들이 전화를 받고 서류를 뒤적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옆 책상에 민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 지훈이 학교 가는 날 아니야? 오후에 간다. 담임 바뀌었다며? 새로 온 선생님 어떤 사람이래? 준호는 대답 없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학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 확정 -1600, 3학년 2반 교실. 그는 알람을 설정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준호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교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문패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이시. 그녀의 말이 멈췄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눈빛, 모든 것이 수진이었습니다. 복도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훈 아버지이신가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찰에는 윤지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그 손이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교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듯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 의자를 권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그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지훈의 생활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수업 태도도 좋고.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말투, 미소 짓는 방식, 모든 것이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준호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학기부터요. 새로 발령받았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는지.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방에 있었어요. 여러 곳을 옮겨 다녔고요.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묻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상담은 2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학교 생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교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본 아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저녁 6시 준호는 차 안에 앉아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습니다. 밝은 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움직여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버스가 왔고 그녀가 탔습니다. 준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한적한 주택가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층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배고파. 지금 간다. 준호는 시동을 껐습니다. 다시 한번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훈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 10시 지훈은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윤지아를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녀와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윤지아의 주민등록 정보를 찾았습니다. 7년 전 등록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7년 전, 수진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연일까? 그는 수진의 사고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 불탄 차량, 발견되지 않은 시신. 당시 현장 감식 결과 수진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강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났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한 건가? 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가깝지만 먼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호는 경찰서 옥상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는 이미 깨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단 문이 열리며 민재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급해? 밤새 잠도 못 잤냐? 민재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이를 봤어.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던 동작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제 지훈이 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준호야, 무슨? 나도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수진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난간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이 지났잖아. 비슷한 사람일 수도.
왼손 약지에 흉터까지 똑같았어. 결혼 반지 끼다가 베인 그 자국.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윤지아의 주민등록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윤지아 7년 전에 등록된 이름이야. 그전 기록은 없어. 조작된 신분이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수진이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민재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7년 전 사건 기록 다시 뽑아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전부. 알았어. 그런데 준호야, 응? 만약 정말 수진이 맞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밤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두드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 혼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오전 11시 준호는 7년 전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 외곽 도로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도로 옆 가드레일이 여전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드레일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지는 없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일주일간 계속됐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으로 당시 사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충돌 각도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뒤편에 다른 차의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단독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독 사고가 아니었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수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준호는 교통과로 찾아갔습니다. 7년 전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전 자료는 이미 폐기됐을 텐데요.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거야. 확인만 해줘.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10분 후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흑백의 거친 화질이었습니다. 새벽 2시 한강변 도로. 수진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검은색 SUV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SUV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진의 차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들이받았습니다. 수진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SUV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고의 충돌 아닌가요? 담당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 없이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SUV의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앞부분만 겨우 보였습니다. 서울 12너 34. 뒷자리는 흐릿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줘. 그리고 당시 이 시간대 주변 CCTV 전부 찾아봐. 알겠습니다. 준호는 교통과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노렸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은 살아남아 도망친 걸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걸까? 저녁 5시 준호는 지훈의 학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지훈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뭘? 그림 그린 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지훈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건물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자 저녁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알았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 지우는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사고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수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재로 손상되어 대부분 복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몇 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비명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끊겼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비명 전에 수진이 뭔가 말했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따라오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진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저녁 8시 강남의 한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밤 11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자정 무렵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사고. 준호는 강남 빌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본사였습니다. 태산건설. 수진은 왜 그곳에 갔을까? 그는 검색창에 태산건설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부정 입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강태준. 사진이 떴습니다. 50대 남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뭔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여전히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야? SUV 추적했어. 번호판 일부로 7년 전 등록 차량 찾았는데 누구 거야? 대산건설 법인 차량이야. 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산건설. 수진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 그리고 그녀를 들이받은 차량의 소유주. 더 파봐 당시 누가 그 차를 운전했는지. 이미 확인 중이야. 근데 준호야, 조심해. 태산건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누군가 수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어.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왜 수진이 목표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위험한지. 다음 날 오전 준호는 태산건설 본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그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태준 부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이준호 형사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부회장님은 외부인 면담을 잘 안 하십니다. 법무팀을 통해 7년 전 교통사고 건입니다. 귀사 차량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2분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20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7년 전 한강변 교통사고 알고 계십니까? 7년 전이라면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강태준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귀사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차량이 수십 대입니다.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행 기록이 있을 겁니다. 7년 전 기록이요.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주십시오. 강태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형사님,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왜 다시 들추십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법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협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하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년 전 한수진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강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준이 창가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호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책상에서 손짓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확실해. 강태준이 뭔가 숨기고 있어. 7년 전 차량 운행 기록 찾았어. 민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급히 펼쳐봤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 김상도. 강태준의 개인 비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도. 이 사람 어디 있어? 그게 문제야. 5년 전에 퇴사했어. 현재 소재 파악 안 돼. 준호는 김상도의 사진을 봤습니다. 40대 중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깨끗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민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상도 퇴사 직후 태산건설에서 거액이 해외로 송금됐어. 추적이 안 되는 계좌로. 입막음 비용이군.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년 전 사고 직전 한수진이 태산건설 내부 고발 전화를 했었어. 비리 제보였어.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뭐였어? 불법 정치 자금 뇌물 그리고 부정 입찰. 수진 씨가 우연히 문서를 봤나 봐. 어떻게 봤지? 그때 수진 씨가 태산건설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했었어. 파트타임으로. 준호는 기억했습니다. 수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했었습니다. 청소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어? 사라졌어. 당시 경찰도 찾지 못했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은 증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졌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없애려 했습니다. 강태준을 조사할 수 있어? 증거가 약해. 7년 전 일이고 CCTV만으론 부족해. 그럼 김상도를 찾아야 해. 어떻게? 흔적도 없는데.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상도. 강태준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사람. 5년 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 6시 준호는 지훈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교실 창문에 그녀가 보였습니다. 수진. 아니 윤지아. 그녀는 칠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움직일 겁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준호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밤 10시 준호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갈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